여기가 빔이 좀 선명하지가 않네. 프린트로 잘 보일 테니까 프린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약간 변동사항을 선생님이 쭉 점검을 해봤는데, 없어요, 지금까지. 없고, 파이널 할 때라도 뭔가 새로운 정보가 얻게 되면 선생님이 그냥 이야기할 거고, 현재까지로 보면, 가천대 위주로만 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문제 분포도 똑같을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교과서 개념학습 쪽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 원래는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도 예전에는 10월 달 마지막 주에 또는 10월 중순에 종강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물론 그때는 수능반이었죠. 그때 수능반 종강을 해보면 이게 너희들이 뭐 이것저것 때문에 바쁜 일도 많고 막 그렇잖아. 사실 몸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종강을 일찍 하면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뭐 정리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몇 년 동안 최근에 봤던 결과를 보면은 그냥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술은 약술대로 하고 그다음에 최저는 최저대로 끝까지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뭔가를 해서 뭔가를 더 많이 하겠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덜 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남은 기간에 이제 최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쟁률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반이 못 올 거야. 이건 국민들은 훨씬 더 심할 거고요. 계속 그런 일은 발생할 거니까 최저만 잘 맞추고 파이널 때 오시면 돼요. 파이널 때. 자, 볼게. 지문을 볼 건데 이게 지금 올해 또 특이한 점이 또 뭐가 있냐 하면 과학기술 지문하고 경제 지문하고 사회 지문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지문들인데 내용이 연관된 애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가천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복합 지문이 나오는 건 간호대 문제만 좀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선생님은 약간 좀 복합 지문이 다른 과에서도 좀 이제 좀 통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뭐 그건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고 특히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걸 너희들이 자꾸 과학기술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해하면 너무 좋죠.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장담하는데 답은 나온다니까? 그죠? 이해하는 거하고 답을 찾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어차피 답이라는 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쓰거나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면 너무 좋지만 이해 안 되면 정리만 하고요. 요 정리된 걸 토대로 답이 나오는 과정만 너희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글도 보면 일단 형광등하고 LED 전등에 대한 건데 앞에 있는 형광등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너희들이 이거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말을 복잡하게 써놔서 잘 한 번에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준비 없이 들어가면 무조건 깨지지는 않을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지문입니다. 자, 앞부분에 형광등 좀 먼저 볼게. 지금 이런 애들은 전부 LED 같은데. 자, 기체등의 절연체라고 나오는데 자, 절연체라는 말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라고 하고 기체 등의 절연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기체는 절연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자, 그 사이에 절연체를 두고 양쪽에 또는 한쪽에 두 전극을 걸고 거기다가 높은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전현상이라고 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방전현상이라고 해. 형광등은 방전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을 이용하는 일종의 방전등인데 자, 형광등은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유리관이 되겠지. 자, 여기가 유리관이 되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전극이 보이죠? 여기 지금 전극이 있고 당연히 요 안에는 기체겠지, 그지? 요 안에는 기체일 거 아니야. 기체니까 얘는 원래 기체니까 절연 상태일 거야. 절연체일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뭐가 흘러? 이렇게 전류가 흐른답니다. 자, 형광등은 양쪽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수은 증기. 자, 여기에 수은 증기가 있대. 수은. 그래서 형광등 안에 수은이 떠다닌단 말이야. 기체 속에. 그래서 너희들 이건 지금 LED인데 형광등을 깨트리면 형광등 깨진 그 유리 조각이 위험한 것도 되지만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기체가 외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 뭐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치명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문제는 수은이라는 애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된대. 계속 쌓인대요.
그래서 수은 중독이 되는 건데 뭐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은 뭐 치명적인 양은 아니겠죠? 자, 어쨌든 그 안에는 수은 증기와 불활성 기체 등이 있다고 해요. 자, 필라멘트에 전압을 걸면, 자, 여기다가 전압을 딱 하고 걸면 여기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지. 우리 이거 옛날에 X선 기억납니까? X선을 통해서 물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물체가 어떤 종류인지 판별하는 그런 지문이 있었잖아. 그 지문에 보면 우리가 그때 봤었던 게 뭐냐면 거기서도 똑같이 필라멘트에 높은 전압을 걸면 이 필라멘트가 퇴하고 뭘 뱉어? 전자를 뱉는다고. 필라멘트가 전압을 걸면 얘가 전자를 퇴하고 뱉어. 자, 다시. 그러면 이 전자들이 수은증기와 충돌하고 이 충돌로 수은증기에서 빛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자외선이 나와. 너희들 자외선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얘는 비과시광선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형광등에 전극에 높은 전압을 가하면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 전자가 누구하고 부딪혀? 형광등 안에 내부에 있는 기체의 수은하고 부딪힌다. 그죠? 수은 기체. 수은하고 부딪히게 되고 얘하고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자, 1차적으로 자외선이 틱 하고 나오게 돼. 자, 자외선 형태로 방출이 되고 그 자외선이 유리관 안쪽이겠지.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유리관 안쪽에 도포되었다라는 말은 골고루 발라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포된 형광 물질과 만나면 자, 그러면 형광 물질은 요 안쪽에 이렇게 발라져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가시광선이 나오지. 가시광선이 얘를 만나면 그때 뭐가 나와? 자외선이 얘랑 만나면 그때 외부로 이렇게 가시광선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는 밝은 빛으로 인식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자외선이 다시 누구하고부터? 형광 물질하고 붙게 되면 빛을 밝게 만들어주는 가시광선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뭡니까? 그러면 형광등의 작동 원리죠? 형광등의 작동 원리. 자, 그럼 이 그림은 원래 없는 건데 선생님이 이해시키려고 한번 넣어봤어. 자, 그럼 내려가 보자. 자, 그런데 이런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안정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를 글을 읽을 때 숨겨진 전제를 잘 보면서 봐봐. 자, 봐.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거의 전제는 애초에 형광등은 빛이 깜빡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이게 깜빡거리지 않게 하는 뭔가 필요한 것 같아.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다시 봐. 전류의 색이 변화가 적어야 한대. 다시. 발생한 빛이 깜빡거리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전류의 색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 변화한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가정에서 공급되는 교류.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교류입니다. 이 콘센트를 꽂잖아. 그게 다 교류라고. 그럼 교류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야? 전류의 세기가 변하네. 자, 교류. 첫 번째 특징, 전류의 세기가 변화한다. 자, 이 때문에 형광등에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인 뭐가 필요해? 그래서 안전기가 필요하다. 안전기의 개발 초기에는 그 안에 첫 번째 코일이 들어있어서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나 또는 작아질 때 코일 내에서는 전류의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저항이 발생해서 결국 전류의 세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드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얘는 또 떨리는 현상이 있어. 그래서 이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두 번째 뭐가 나와? 전자 회로를 활용하는 전자식 안전기. 그래서 지금 뭐 가정에서 형광등 쓰는 집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형광등 꽂았다 뺐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거 아빠가 꼈다 뺐다 이거 하잖아. 그지? 요게 전자식 안전기야. 지금은 뭐 형광등 많이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안전기를 활용함으로써 세기의 변화가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형광등은 자, 수은의 위험성과 전력 효율 등의 문제, 그러니까 얘는 단점이 되겠지. 하지만
이게 치명적이죠. 너무 치명적으로 매력적이야. 가격이 너무 저렴해.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조금 더 이쪽에 좀 정리를 해보면, 근데 문제는 교류는 아까 말했잖아. 전류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안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기는 초기에는 뭘로 만들었다? 코일로 만들었는데 코일은 떨림 현상이 있었으니까 전자식 안전기가 개발이 돼서 형광등의 깜빡거림을 막아준다. 그래서 우리 형광등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형광등이 바닥바닥바닥 할 때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럼 형광등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기가 문제였다라는 거네. 그래서 어른들 보면 깜빡깜빡거리면 가서 안전기 사다가 놓으실 거야, 아마 아버지가. 그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형광등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볼게. 자, LED는,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정리하시면 돼.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광 반도체 소자고, 일반적으로 LED 전등은 형광등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도 빛을 낼 수 있고,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장점 나오네. 그리고 수명이 더 길다. 자, 첫 번째, 전력 효율이 좋다. 두 번째, 내구성이 좋다. 그래서 점차 형광등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어려운 말 나올 거야. 괜찮습니다.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결합해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이오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뭐 핸드폰은 아니고 뭐 라디오나 TV나 안쪽에 보면 요새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이오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봐봐.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반도체 소자래. 그게 다이오드래. 전류가 한쪽으로만. 그러면 그럼 또 전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기계를 써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고? 그럼 원래 전류는 어떻다는 소리야? 방향이 바뀐다는 소리네, 교류는. 그래서 우리 이런 배터리 넣잖아, 그죠? 여기다 배터리 넣을 때는 얘는 직류지. 얘는 직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딱 끼면 얘가 계속 작동하잖아. 그런데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나 봐. 자, 어쨌든 이것도 나올 거야. 자, 어쨌든 이걸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자, P형, N형 반도체에는, 자, 정리한 걸 볼게.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동하고 구멍이 파여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구멍, 일종의 껍데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얘를 양공이라고 나왔고, 일부 지문에서는 얘를 전공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전자는 음전화입니다. 음전화를 띠고, 양공은 양전화를 띠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죠? 중학교 때만 배웠을 거야. 왜 전류하고 전자가 거꾸로 움직이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보만 보면 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데 그림 1과 같이 자 이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각 P와 N이지 그럼 플러스는 P로 가고 마이너스는 N으로 가니까 P형이 플러스고 N형이 마이너스네.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P형이 지금 플러스고 N형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N형이 그지? 자 그리고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 지금 두 개가 P형하고 N형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요 가운데 얘네들이 맞닿는 부분이 있겠지. 그게 접합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여기다 본드 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접합면이야. 그리고 하나에는 P형에는 뭐가 양공이 있고 양공 껍데기. N형에는 뭐가 있다고? 전자. 자 여기는 양공, 여기는 전자가 있는 P형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가 전압을 거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로 먼저 걸었지. 자 이렇게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 껍데기는 플러스의 영향을 받고 N형 반도체 전자는 음극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움직이지. 그럼 여기가 어디야? 접합면이잖아, 그지? 하나는 알갱이고 하나는 껍데기인데 얘네들이 접합면으로 가잖아 지금, 그죠? 양하고 때문에 접합면으로 가면 아니 얘는 알갱이고 얘는 껍데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합하게 되겠지, 그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접합면으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 결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흐른대. 자,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얘가 P형하고 N형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각각 넣으면 P형에 있는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N형에 있는 전자도 접합면 쪽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 그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정리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그림 1의 내용은 뭐야? 전류가 흘러. 오케이? 그림 1은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야. 자, 그런데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 이때 결합 전후의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거 우리 전자, 원자 할 때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 얘들아,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근데 얘가 에너지가 이만큼으로 줄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에너지는 갑자기 뾰로롱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얘가 방출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뭘로? 빛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이 돼서 지금 얘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라고. 이게 LED잖아, 지금 이거. 그죠? 작잖아. LED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빛이 나오게 된다. 자, 이것이 LED 전등의 원리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한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기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자, N형은 전자가 있고 P형은 양공이 있어.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N형에다가 마이너스, P형에다가 플러스를 걸면 각각의 전자하고 양공이 어디로 이동해? 접합면으로 이동해서 얘네들이 결합한다. 그럼 얘네들이 결합한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뭐가 방출이 돼? 빛이 방출이 된다. 이게 지금 너희들 화장실에 걸려있는 LED가 빛을 내는 원리래. 전류가 한쪽으로 흐르면서. 자, 근데 밑에 볼게. 한편 LED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해서 빛을 내야 된대. LED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해서 빛을 낸다고? 그러면 이 말에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얘들아, 전제를 잘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 말은 뭐야?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 봐. 전제는 그러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네. 자, 하지만 전등에 공급되는 교류, 이 또 교류가 그런 거네. 선생님도 몰랐어요. 교류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고, 두 번째 뭐도 바뀌어? 전류의 방향도 바뀌네. 그죠? 교류가. 우리가 쓰는 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자꾸 바뀌고 세기도 자꾸 바뀐대.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봐봐. LED는 언제 빛을 낸다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해야 빛이 나는 거잖아. 근데 양하고 음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이걸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들어갈 때 뭐 얘기한 거야? 다이오드 잡아준 거야, 먼저. 자, 밑으로 가봐. 자, 하지만 전등에 공급되는 교류는 양극과 음극이 교대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대.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자, 그림 1과 그림 2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이잖아.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얘가 지금 주기적으로 막 바뀐대. 자, 계속 볼게. 자, 계속 반복된대. 자,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인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각각 P형과 N형 반도체의 연결. 자, 잠깐만 이거 지우고 조금만 올라가 볼게, 다시. 다시 보자. 자, 다시 볼게요. 자,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인해 양극과 음극이, 양극과 음극이 각각 P형과 N형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고 N형이 마이너스인 상태네. 그럼
그럼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인 상태는 지금 뭐야 얘는? 아 이건 그림 1이네. 요 위에 거. 그림 1은 아까 내가 뭘 찾았지 우리가? 전류가 흘러. 이해되죠? 전류가 흘러. 그런데 그림 2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자 이제 바뀝니다. 자 얘가 요로 오지 그지? N형이 플러스가 되고 N형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음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다시 그림 1에서는 P가 플러스 N이 마이너스. 이때는 P의 양공이 접합면으로 N의 전자가 접합면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낮아진 에너지만큼 빛으로 방출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뀌었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N형 반도체의 전자, 여기 전자 있지? N형 반도체의 전자가 플러스극으로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게 된대.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접합면의 반대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음극에서 나온 전자, 여기서 전자를 뱉는데 얘가 그럼 얘가 전자를 뱉고 얘는 양공이니까 이 둘이 합쳐지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얘는 또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접합면에서 만나지가 않아. 아까 뭐라고? 양공하고 전자가 접합면에서 만나야 전류가 흐른다고 했는데 지금 얘네 둘이 양쪽 끝으로 멀어졌지. 그러니까 그림 2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LED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서 빛을 내야 된대. 근데 전류가 이쪽으로 갔다 자꾸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야 지금. 자, 전류가 일로 흘러. 그럼 전류 흐르지. 근데 여기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돼. 이때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놔두는 게 아니라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멀어지니까. 그리고 또 다시 교류니까 바뀌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다시 또 전류가 흐른다고. 그죠? 그러다 이게 바뀌지? 바뀌면은 거꾸로 흘러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버린다는 소리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흘러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다다다다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얘는 계속 빛을 내고 있는데 사실 얘는 계속 전류가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왜냐면 흘렀다가 멈추지 않으면 일로 가버리니까. 그죠?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흘렀다 멈췄다 이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계속 밝게 빛나고 있지만 사실은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막아버리는 거야 아예. 그죠? 그게 지금 다이오드. 그래서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다이오드가 뭐라고?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반도체 소자다. 지금 거기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부 끝났어요. 그죠? 자, 내용은 다 끝났고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 N하고 P 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는 접합면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결합하지 않고 그러면 빛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는 한쪽으로만 흐르게 된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지금 교과서 개념학습에 지금 오늘 하는 애들이 교과서 개념학습에 있는 그 선생님이 앞에 거 몇 개 빼온 건데 지금 교과서 개념학습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수업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단 말이야. 과제로만 내고. 근데 지금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 개념학습은 약술에서 다 나와. 가채원대에서도 하나 나올 거야 무조건. 그 영역을 넘어서. 그죠? 그럼 그 이유가 일단 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선생님이 줄인 게 아니야. 이거 전체 글이에요. 글이 짧지 일단. 그죠?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약술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지문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작년하고 재작년 사례를 보면 요 그림을 가지고 얘를 말만 바꾸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똑같이 나올 거라는 말이지. 그럼 봐. 그냥 일단 이 그림을 보면 봐봐. 이 그림을 보면 전류가 흘러야 돼 멈춰야 돼. 일단 그림만 봐봐. 대충 훑어봐. 전류가 흘러야 돼 멈춰야 돼. 전류가 멈춰야지. 왜? 지금 화살표가 일로 돼 있잖아. 화살표가 일로 돼 있잖아. 그죠? 화살표가 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접합면에서 얘네들이 만나지 않는 거네.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네. 그럼 그 이유가 N형에는 뭐가 있다고? 전자가 있다 그랬었지? 그죠? N형에는 전자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아, 아니다.
N형인 전자가 아니라 N형에는 양극의 영향을 받아 전자가 양쪽으로 가려고, 얘는 전자는 음이니까 음전이니까 양쪽으로 가려고 하고, 여기서는 양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전자를 퇴하고 뱉고 위에 있는 양공하고 얘하고 만나기 위해서 얘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접합면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된다.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얘들아, 이거를 그림을 바꿔서 플러스 N 바꿔놓고 여기 화살표 어떤 화살표 써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온전하게 다 그림을 주고 이것만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그림이를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의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림이다. 왜냐하면 양극에서 나온 전자와 음극이구나. 안 보여. 음극에서 나온 전자와 P형 반도체 양공이 서로 결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양극이 N형 반도체의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운데서 만나지 않고 양옆으로 퍼지게 된다. 여기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서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고 그 에너지가 줄은 상태만큼 빛으로 발산해야 되는데 지금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빛이 나오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빛 멈췄다가 빛 멈췄다가,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밝은 상태로 쭉 가는 것처럼. 자, 되시죠? 자, 1번 봐봐. 형광등과 LED 전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뭔 개소리야. 반도체는 LED에 쓰였지. 형광등은 그냥 필라멘트에 전자 퇴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야. 2번. 형광등과 LED 전등의 장단점을 각각 밝히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있어, 그죠? 아까 형광등의 장점은 뭐야? 가격이 싸다. LED는 내구성, 그 다음에 전력 효율.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각 전등의 개선 방향을, 뭔 소리야? 지금 LED가 형광등의 개선된 형태의 전등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3번. 형광등과 LED 전등의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들이 발전하는 과정? 자,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는 일단은 교류라는 것밖에 정보가 나온 게 없고,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뭐밖에 없어? 안전기밖에 없었잖아. 그지? 3번도 나가리. 4번. 형광등에서 LED 전등으로 사람들의 선호가 변화한 이유를 전류를 바탕으로,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죠? 사람들의 선호가 바뀐 이유는 LED가 전력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높고 수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이겠지. 5번. 형광등과 LED 전등이 빛을 내는 원리 정확하네.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는 이유는 교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적게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역할? 안전기가 하는 역할. 그리고 LED 전등에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 자, 아까 뭐 때문이라 했었지? 전류가 양쪽으로 방향이 바뀔 때마다 PN 접합 반도체 다이오드 때문에, 그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을 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형광등은 방전현상 이용. 오케이. 2번. PN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맞지? 3번. 일반적으로 LED 전등은 형광등에 비해 전력을 적게. 오케이. 수명 더. 오케이. 4번. 형광등이 유리관 내에 있는 유리관에 있는 수은증기는 전자와 충돌한 뒤에 가시광선. 아니지. 전극에 전압을 넣으면 전자하고 수은이 부딪히면서 자외선, 그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닿아서 외부로 방출될 때는 가시광선으로, 그리고 이 가시광선의 색은 형광물질이 어떤 형광물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가시광선의 색이 결정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흐름. 그죠? 요거 바뀌는 거. 얘는 보조자료, 그죠? 얘는 보조자료 갖고 문제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그죠? 새로운 보조자료는 안 만들어. 걱정하지 마. 보기에 나와 있는 보조자료 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보조자료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요. 새로운 보조자료나 그림을 끌고 와서 너희들한테 색다른 문제를 낼 가능성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보기에는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반대되는 상황을 문제로 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유가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 그림이 나오니까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것만 있었잖아? 이건 없고, 그죠? 그럼 당연히 문제도 뭐만 나오겠어? 내가 장담하는데 이것만 나올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정리.
그것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자. 교과서 개념이 나온 지문들이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게 지금 앞에서 봤지만, 일단 첫 번째는 지문의 양이 작다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목 봐봐. 이건 지금 제목은 물론 본문에는 없지만 사실주의 연극과 상징주의 연극 아니야. 여기 있는 제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 해설지 보면은 그 지문의 제목을 평가원이란다. EBS에서 달아주는 거 선생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제목을 보면 지문의 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떨어져요. 지문의 구조가 너무 딱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건 논술 문제 내기에 너무 적절한 지문들이야. 단 난이도는 높지는 않겠지, 그지? 하지만 내가 계속 얘기했듯이 난이도 높지 않은 지문에서 너희들이 실수하면 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결국은 다른 애들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야. 아까 LED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너희들이 변별력이 생겨줘야 됩니다. 자, 볼게.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된 동시에, 그러니까 세계가 많이 변했죠, 이때. 근데 불합리와 모순, 즉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했어. 사람들은 변화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자,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사실주의하고 상징주의가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 이 글 자체가.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복습하고 따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정리해야죠. 사실주의는 뭐가 있고 얘는 뭐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완전히 두 개의 주제로 갈라지고 있잖아. 두 개의 주제로 갈라지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애초에 그냥 밑줄을 쳐야 돼. 읽으면서 타겟팅이 되면 하나는 뭐 색깔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읽으면서 상징주의는 내가 좀 노란 줄을 좀 정리해보고, 상징주의는 흰 줄로 가보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는 노란 줄로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자, 뭐가 사실주의 연극. 자, 사실주의는 뭐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꽁트의 영향을 받았고, 꽁트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은, 모든 이벤트는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줘야 해.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자유로운 서사보다 합리적 구성과 명확한 인과관계, 이걸 논리적으로 지향하며, 그다음에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객관적이면서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살았을 법한 인물을 끌고 와야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면 우리 20년대에 사실주의 문학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졌잖아. 그때 나온 것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알죠 이거 다? 그 소설을 보면요, 그 마지막에 묘사된 거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많이 보잖아. 많이 보는 지문인데 마지막에 묘사하는 거,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와이프가 울면서 아유 나 뭐 설렁탕 먹고 싶다고, 오늘은 좀 일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근데 발로 차고 나와요. 진짜 발로 차고 나와. 시끄러 이년아 하고 발로 차고 나옵니다. 발로 차고 나와서 그날따라 일이 졸라 잘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일하고 집에 갈까? 근데 또 일하고 집에 갈까? 또 그날따라 일이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정신없이 일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뭐가? 불안감이 막 계속, 어떡하지? 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계속 몰려와. 그래서 나중에 일 끝나고 저녁 아주 늦게 집 앞에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와이프가 죽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 앞 술집에서 막 계속 시간 끌면서 술도 먹고, 친구 오면 친구 술도 사주고 오랜만에 해서 집에 못 들어가다가 결국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밤중에 설렁탕 같은 거, 뭐 돼지국 같은 거겠죠? 그거 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방 안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거의 한 반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 묘사가 어떤 묘사냐면 막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그런 냄새, 그리고 병자의 냄새, 아팠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엄마 젖을 막 빨고 있고요. 그 아기의 똥기저귀, 그냥 환자의 똥기저귀 막 이런 것들을 갈지도 않고 방 문을 열자마자 그 뭐라 하냐, 축이라는 말을 써. 축이 어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기운을 축이라고 하는데 축이가 확 밀려오는 거를 이만큼 묘사를 해. 그러니까 그거 보면 내가 코가 막 썩는 것 같아. 읽고 있는데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김첨지의 집의 모습을 묘사한 건 뭐야? 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맞지? 자, 그래서 이처럼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자, 이 사람들은 예술의 본질을 뭐라고 봤냐면 외적 현실. 이게 뭐야? 그 사회. 이거를 모방해서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거야. 뭘로? 연극으로. 그지? 따로 쓸 시간 없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명확하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 지문들은 이런 식으로 밑줄로 확인하시면서 구분해 나가셔야 돼. 그래야 빨리 답 찾을 수 있는데 전체 다 할 수는 없잖아. 그 지문을 전체 다 읽으면 안 돼요. 너들 시험장 가서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이 부족한 건 너희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한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옆에서 시간이 남는 새끼는 그 새끼는 떨어지는 새끼예요. 그 말이 안 돼요. 시간 남을 수가 없다고. 수학까지 들어가려면. 자, 대표적인 사실주의 극작가 중 한 명이 인형의 집이라는 입생. 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남성 중심의 권위적 사회 질서. 작품의 주인공인 노라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 그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시집 가서는 남편한테, 애를 낳으면 자식한테. 그게 이제 여인들의 종속된 일상이었는데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나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어 하고 새로운 삶을 택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과정이 일종의 사건, 이벤트라면 왜 이 여자가 이런 선택을 하는지까지의 과정이 완벽하게 인과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읽다 보면 야, 뭐야 이 여자 왜 집 나와? 이건 실패한 대본이겠지. 읽다 보면 이 여자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걸 느끼고 뭔가 저항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거부하고 나가는 이 흐름이 전부 다 인과적으로 짜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사실주의예요. 이처럼 사실주의 현상에서는 내용이 명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고 왜? 인과성이 있어야 되니까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인물의 대사는 운문체가 아니라 산문체. 그리고 당시 사람들한테는 현실 언어, 즉 구어책을 쓸 수 있도록 했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섹스피어 작품을 읽어보면 전부 시예요. 영어로 읽어보면 전부 라임도 살아있고 전부 시야. 근데 그런 시가 아니라 그냥 대화로. 그리고 지문이 많아지고, 얘들아, 지문이 많아졌다는 게 지문이 길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우리 시나리오나 시곡 보면 이런 식으로 A 하고 여기에 괄호돼 있고 뭐 존나 빡쳐서 언성을 높이면서 막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무대 장치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런 게 지문이라고. 이게 지시문. 이게 지문이야. 지문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지시문이 길어진 거야. 그리고 무대 묘사나 서사를 구체적으로 현실감을 드러냈고 사실성을 높일 수 있는 무대 장치나 각종 소도구를 활용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보면 이게 지금 약간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사실적인 그냥 방, 거실, 사람들 옷 입은 것도 상당히 사실적이잖아. 근데 밑에 봐봐. 개웃겨 이거 보면. 개웃기다고. 뭐야 이 새끼들. 얘 머리 봐. 빙신 같아. 대가리. 이건 뭐야? 이거 새거든. 이게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아주 유명한 희곡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입으라고 거기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연출가가 좀 이렇게 연출하고 싶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뀐다라는 소리야. 자, 다시 볼게 그러면. 자, 그래서 사실주의는 서구의 문화와 예술을 지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편에서는 사실주의의 기본 개념인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현. 야, 이게 어떻게 예술이냐 해서 뭐가 나와? 반사실주의. 사실주의에 반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대상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울러 이들은 예술의 자율성, 현실 재현에 치중하거나 상업화에 예속된 대중예술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사람들의 미적 쾌감을 높이는 순수예술. 자,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오늘 못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할 건데, 국민대의 문제 중에 가장 독특한 문제 특징이 뭐냐면, 걔네들은 문제가 다 그렇게 될 거야. 다 전부 다 그 문학 작품하고 비평이 같이 묶여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수능에서도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약술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앞부분에 비평에 대한, 다시 말하면 문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론에 해당하는 가작품, 이 이론에 해당하는 나작품이지? 이런 형식이야. 이게 국민대 방식인데, 근데 국민대 방식은 얘를 외부 지문에서 끌고 오거나 얘를 외부 지문에서 끌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 세 개가 전부 제시문, 전부 다 연계로 될 가능성은 없어. 일단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는 문학 이론이니까 배경 지식 아니야. 얘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이런 비평문이 이런 글이 없다면 얘는 보기로 되겠지, 그지? 그럼 가천대에서 얘를 보기로 끌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미학적인 얘기에 대한 보기가 두 개가 있고 제시문이 하나가 있는데, 봐봐.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우리 그 사실주의 연극은 로라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 여자가 여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택했는지 그 흐름과 인과관계가 쭉 내용이 전부 다 있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우린 다 알잖아. 그냥 아, 저래서 저 여자는 저걸 택하는구나. 알잖아. 그럼 여기에는 감상자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있니 없니? 없잖아. 전부 알려주잖아. 그죠? 왜 여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을 택해야 되는지 글의 흐름이 알려주잖아. 연극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보는 감상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너들 그림도 봐봐. 그림도 풍경아 졸라 잘 그려놨어. 그거 딱 보면 어때? 오, 멋있다. 그리고 뭐 할 거 있어요? 아니, 풍경아 졸라 잘 그렸다니까? 정말 똑같아. 아, 씨발, 진짜 잘 그린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잖아. 그죠? 거기서는 미학적 쾌감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미학적 쾌감이 떨어져. 이해돼? 왜? 다 알려주잖아. 선생님은 지금은 좀 못 가는데, 예전에는 뭐,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나 그때 아니면 선생님 와이프하고 같이 뭐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 전시회 엄청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막 전시회 거의 다 가고 그랬었는데, 전시회도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되게 재밌는 전시회가, 재밌는 게, 와, 진짜 존나 멋있는 그림,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딱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떤 작가가 있는데, 유명한 작가인데, 그림을 그리기 몇 달 전부터 수양을 해. 막 수양을 합니다. 명상하고 막 명상해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명상해요. 이러면서 명상하고, 그리고 그림 그릴 때는 막 이 커튼 이거 두 개만한 캔버스에다가 하얀 한복 같은 거 딱 입고 나와서 붓이 그죠? 은비만 해. 저만한 붓을 이렇게 은비 들어가지고 머리 푹 찍어가지고, 여기 캔버스잖아. 여기다가 팍 쳐요. 그럼 가운데 점 같은 게 탁 찍힐 거 아니야? 그게 100억이야. 그게 100억이라고. 그럼 그게 100억이라는 걸 듣기 전에는 뭐야, 씨발 병신인가? 그러고 지나칠 건데, 100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때? 뭔가 있나? 하고 막 생각하게 되잖아. 다시 감상자가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 그게 미적 쾌감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게 미적 쾌감이야. 그럼 문학을 볼 때도 너희들 시가 재미가 없잖아. 근데 시가 언제 재밌어지냐면
야, 이렇게 써서 이런 걸 드러내는구나. 이런 거에 빠지면 시가 재밌어지는데 지금 시가 재밌어질 이유는 없고요. 나중에 그런 걸 느끼면 되면 다시 봐봐. 사실주의는 미적 쾌감을 높일 수가 없다고. 왜? 모든 걸 알려주잖아. 로라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흐름에서 다 보여주잖아. 그런데 반사실주의자들은 야, 이게 무슨 예술이냐.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예술이냐. 그래서 미적 쾌감을 높이는 순수예술로서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나온 게 그게 뭐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흰 줄여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 상징주의 연극이란 말이에요. 그 상징주의는 일상의 모습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사실주의지. 아니라 존재의 신비나 무한한 정신, 얘를 상징적으로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상징적이니까 의미가 숨어 있지. 그럼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내려고 막 노력해야 되지. 그게 미적 쾌감이라고. 그게 미학이야. 그래서 상징주의 극작가들은 연극을 상징적 이미지들이 관객과 소통 수단이 되는 시적 드라마. 즉 이미지를 던져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이미지, 자연물. 그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목표가 서사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플롯은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얘는 뭘 강조해? 분위기.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얘기해? 상징적 의미하고 분위기 얘기하는 거잖아. 자연물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악순에서도. 또한 배경은 보통의 세계가 아니라 몽상의 세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공감을 얻는 인물을 배제하고 현실과는 무관하게 창조돼. 현실, 뭐 일제시대, 여성이 남성에게 속박되는 시대,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 그냥 뭐에 대한 얘기야? 존재의 신비, 인간의 정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현실의 재현이 없기 때문에 무대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무대 위에는 그게 진행 과정을 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도구만. 자, 그럼 얘를 봐봐. 이렇게 옷을 입히고 이런 탈을 쓰게 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파랑새를 찾는다라는 제목이 파랑새를 찾아서야. 그럼 뭔가 이상적인 걸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이겠지 아마 내용은. 그죠? 요렇게 나오는 게 이게 상징주의 연극이다. 되시죠? 요거는 선생님이 다시 몇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 몇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 그냥 문제를 더 풀고 그 다음에 좀 쉽시다. 알았어. 은비, 꼭 그렇게 인상을 졸라 써야 되겠어?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자, 요거는 약간 수능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국제정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이론하고, 그 다음에 올해 환율 있지? 그 다음에 올해 관세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에 보면 가상화폐도 나옵니다. 수능 완성에 들어가면 가상화폐도 나오는데, 지금 뭐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뭐 경년 정도로 볼 수 있을까? 수능에서 최근에 시사적인 이슈가 실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좀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쓴 얘네들은 뭐 올해 가장 핫한 시사 주제들이지, 그치? 더더군다나 지금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좀 볼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자. 자, 정치적 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국제정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정치가 뭔지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제정치하고 당연히 이제 국내 정치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는 이 두 개의 차이점에서
특히 국제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 봐봐. 세 번째 줄.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한 결정, 무력의 사용이나 또는 어떤 집단의 결정 같은 걸 권력의 사용자가 정치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제 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그럼 그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나씩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첫 번째가 국제 정치는 첫 번째가 중심적 권위가 없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잖아. 귀속돼 있잖아. 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 권위가 없어. 그래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 국제연합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비슷한 건 맞아. 하지만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인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 유엔군 있잖아요. 유엔군은 평화를 유지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유엔이라는 명찰을 차고 들어가는 것 뿐이고 유엔 자체가 전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군사력 같은 경우도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 돼.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하든 아니면 동맹을 맺든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동맹이 나올 겁니다. 전쟁을 하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위협하지. 이거 너무 자주 보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겠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지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이 연결돼 있어요. 다른 지문이지만 자, 계속 볼게. 국제정치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특징이야. 도덕적인 면이 경시된다. 상대적입니다. 그 뭐에 상대적? 국내 정치에 비해서겠죠? 국내 정치 같은 경우는 얘들아 봐봐. 뉴스 보면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매우 강한 도덕적인 어떤 그 청결을 요구하잖아. 반면에 국제정치에서는 그게 좀 덜한가 봐. 자.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해서 국익을 위해 일하고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에 비하면 다른 것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러한 점에서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 도덕적인 면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국내적 사안의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즉 국내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건데 국제정치에서는 일종의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받게 된다. 자, 그럼 세 번째가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세 번째 차이점은 국내 정치에 비해 국제정치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 세 번째 의사소통이 어렵고 심지어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비슷한 경험과 배경 지식, 같은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의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대립을 할 때는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싸운단 말이야. 근데 국제정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몇십 년 동안 어떤 관계인지 우리 모르잖아.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흔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되고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가 있거나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 이게 세 번째였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와 같이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군사력이 국제정치 참여자들의 주요 권력 기반, 군사력, 그리고 국제정치에서의 전반적인 권력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네 번째라기보다는 이런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기반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지금 뭐야? 가장 강한 군사력이지. 군사력. 근데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고립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이자 다른 국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국가라는 평판으로 이루어진 자 소프트 파워라는
라는 거는 일종의 평판이야. 아, 저 나라는 괜찮은 나라야. 이런 식의. 또한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세 번째가 경제력. 경제력.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 지도자의 능력. 자, 그래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국제 정치에서의 권력의 기반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자, 근데 마지막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한편, 마지막이 좀 글이 어렵습니다. 한편, 국제 정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조절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물론, 국제연합과 같은 UN, 국제체제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레짐. 자, 레짐 이론에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다시 봐, 잘 봐. 국가와 다른 국가적 행위자들의 권력관계, 권력 기반을 통한 권력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군사력, 경제력이지. 자, 이런 게 아니라고. 자, 다시. 공통의 특정 목표를 향해 작동을 할 때 레짐 이론인데, 레짐 이론은 군사, 경제 이런 힘이 아니라, 이런 힘을 아니어도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국제적 공동체 내에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말이 어렵게 나왔어. 다시 봐. 자, 군사 경제력이 아니라, 자, 레짐 이론은 군사 경제력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레짐 이론을, 레짐이라는 걸 토대로 공동체 내의 가치, 국제 공동체, 즉 뭐 A나라, B나라, C나라 이런 나라 안에서의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거, 그리고 이건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같이 합의하는 어떤 집합체, 이게 레짐이라고. 그죠? 예를 들면 A 국가가 군사력이 졸라 세. 그래서 B 국가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 F가 당장 자기의 이익보다는 국제적인 이 여럿이 같이 모여 사는 세계잖아. 이 안에서 야,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가치나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이 B라는 국가의 어떤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 무력이 아니어도. 말이 좀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레짐은 주로 어떤 얘기냐면 무역이나 인권이나 정의, 환경보호 같은 영역을 다루는 거야. 자, 밑에 잠깐만 내려가 볼게. 자, 그래서 레짐은 봐봐. 특정한 주제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의 절차 등을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합의한 후에 거기에 따르는 거.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래서 레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제무역기구, 경제, NPT, 핵확산협지조약, 핵확산 방지협지조약, 파리기후협약, 국제형사재판, 세계인권선언, IMF, 그죠? 자, 국제통화기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애초에 전제가 뭐였어? 지금 여기 나온 레짐으로 인해 형성된 애들은 전제가 뭐였습니까? 전제가 군사나 경제력이 아닌 어떤 가치나 원칙에 대한 합의의 집합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얘도 뭐는 없어? 강제력은 없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WTO에서 국제무역협약을 맺으면서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세계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같이 협의를 맺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거 다 깨고 지금 관세 졸라 올리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럼 불러서 뭐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강제력은 없다라는 말이야. 자, 봐.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 IMF 알죠? IMF가 만들어지는 제도에 의해서 국제질서는 자, 어떤 거에 합의했냐면 국제질서에서 무역이 확대돼야 되고 경제체제들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IMF라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 즉, 이런 거에 의해서 공동의 선, 모두에게 선이 되고 득이 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것이 좋을 것이라는 비전,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IMF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IMF 할 때 얘들아, IMF 할 때 이 F가 펀드라고, 기금이야, 기금. 너들 그 주식 뭐 투자할 때 뭐 엄마가 어디 펀드 샀다 뭐 이런 말씀, 그게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IMF 회원국이 되면 일정에게 달러를 계속 갖다 넣어야 돼. 일정에 달러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IMF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지. 2000년대 넘어가기 1900년대 후반 때, 그죠? 그런데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이걸 펀딩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나라는 돈이 좀 있는 나라들끼리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좋긴 한데 부국은 빈국보다 훨씬 더 부강해지고 빈국은 계속 가난하는 이런 불균등이 있을 거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곤 했지만, 문제는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 가치관의 집합 자체가 권력을 가졌다. 군사나 경제가 아니라. 즉 레짐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다시 말하면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 아까 예를 들면 군사력, 소프트파워, 경제력, 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것 말고 레짐도 국제정치에서 기능할 수 있는 애로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 문단이 레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좀 이제 어렵게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봐봐, 이 글의 구성을 봐봐. 첫 번째, 정치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런데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국제 정치에서 어떤 국가는 권력이 있고 어떤 국가는 권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가 국제사회에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권력의 기반이 되는 애는 군사력이나 소프트파워나 경제력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걸로만 보면은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강한 애들하고 약한 애들하고 너무 나눠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번째, 이런 권력 기반이 아니라 이런 것도 권력 기반이 되더라. 추가되는 거지, 권력 기반에. 뭐가? 레짐이라는 게. 그럼 레짐은 뭐냐? 강한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한 그 비전이 공유가 돼서, 야, 이렇게 하면은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쟤도 이익이고 전부 다 이익이라는 이런 비전이 공유가 돼서, 그죠? 이런 비전에 의해서 뭐가 생겨? 자체 권력이 생긴다. 즉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켰을 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거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따르는 게 레짐인데, 문제는 이 레짐도 그럼 뭐야? 군사력 이런 게 아니니까 강제력은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래, 흐름을 잘 봐야 돼. 그래야 보입니다, 이게. 정치, 국내 국제 정치의 차이점, 국제 정치에서 어떤 게 권력의 기반이 되냐? 근데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이런 애들도 국제 정치에서 권력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 그게 IMF, WTO, 국제형사재판 등등등등등, 그지? 이런 애들이 있었다. 지금 이거야.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이씨, 더럽게 안 보이네. 보이죠? 프린트에서는 보이죠? 자, 지금 여기서 A입니까? 잠시만요. 봐봐. A에서 국제연합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 이게 ICC야. 국제연합 회원국인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 이거 선생님 뭐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얘네도 깡패입니다. 얘네도 깡패예요. 원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싸우는지 대충 알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아는 지식으로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얘네가 유대인이잖아. 유태인이 성경이 있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잖아. 개신교하고 크리스트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야. 근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이야, 구약. 구약 부분이 똑같아. 구약 부분이 똑같고, 그리고 너희들 이슬람 있지, 이슬람. 이슬람 애들은 뭐가 있어? 코란이 있지? 코란, 그죠? 얘네들이 구약이 똑같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져, 그러면? 성지도 똑같아. 성지가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도 똑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살다가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팔레스타인 애들 잘 살고 있었는데 야 여기 우리 성지야 하고 미국 등에 업고선 들어와서 탱크 밀고 들어가 다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저 만주로 올라가 여기 다 전화 받고 여기 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쫓아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야, 여기 옛날에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여기 발해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민족이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중동 국가들은 원수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얘가 요르단 알지? 요르단 서해 국경에 방어장벽을 세웠어. 방어장벽을 세웠어. 그 말은 뭐야? 국경지대에 들어가서 방어장벽을 세웠고, 이거는 군사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냈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야? 강제력이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지금 누르고 있잖아. 지금 그걸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력이나 이거에서 강대국하고 약속의 문제점을 보여준 거고. B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원폭 투하했지, 그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개꿀이지. 졸라 감사죠. 아이 꽃이다 일본 새끼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본 사람들 내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아니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건 맞지만 대량 살상 무기를 민간인이 사는 도시에다 투하한 건 이건 잘못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거든. 근데 그 국제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주장인 거죠. 일본 애들 주장도. 우리는 좀 어이가 없지만. 그죠? 그리고 영국 수상 처칠은 독일에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했는데 거의 원폭 수준으로 폭격을 했어요.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도시가 없어졌어. 도시가. 그런 폭격을 했어. 근데 문제는 이런 공격을 했을 때 누가? 민간인이 사상을 입겠죠. 그 사람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야. 야, 민간인 죽잖아. 근데 처칠하고 트루먼이 시끄러. 그냥 해. 하고 진행해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군사적인 어떤 이런 재판을 받거나 어떤 형적인 어떤 거에 대해 제재를 받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거지.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죠? 지금 A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보면 193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피하고자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를 독일에 양도하는 입장. 이 골 때린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으로 된 게 독일이야. 그 독일이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요. 뭐, 그 전쟁 복구에 대한 그 배상금, 그 다음에 군사를 뭐 10만 미만으로 줄여라. 뭐, 그 다음에 영토 뺏기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일본이란다. 독일 내에서 독일 국민들의 반대의식이 엄청나게 막 들끓었단 말이야. 그때 딱 튀어나온 게 히틀러야. 히틀러가 연설 엄청 잘합니다. 막 연설에 사람들 꼬셔가지고 막 그때 히틀러의 민족주의, 나치즘 이런 게 막 부상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때 영국하고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가 대공황 때여가지고 지네들 먹고 살기도 바빴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영국과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은 독일의 내적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지, 그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지금 A는 뭐야? 중심권위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군사력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태. 그죠? 자,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3개 보여주고 위에서 찾아 써라. 이런 문제 나오기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거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뭘 보여준 거야? 의사소통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그죠? 그 예시를 보여준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1번, 2번, 3번, 여기에 1번, 2번, 3번이 답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이 지문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세력균형론 보자. 자, 얘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복합 지문이기 때문에. 자, 문제 유형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시험장 가면 다 보일 거야. 아, 그때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는구나 하고 보일 겁니다. 자, 봐봐. 자, 국제 정치죠. 국제 정치에서 국가 간의 힘의 분포, 힘의 균형에 관한 논의는 오랜 논쟁의 내용 중에 하나야. 국가 간의 힘의 이해와 관련된 것 중에 특히 강대국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주로 안정과 평화가 주로 논의가 되는데 대표적인 걸로 첫 번째, 자, 그냥 말을 봐. 그냥 이 용어에서, 이 명칭에서 끝납니다. 세력 균형. 두 번째, 패권 안정. 세력 균형은 하나가 졸라 크고 하나가 작으면 당연히 어떤 관계가 형성되겠어? 얘를 까겠죠. 무시하고, 그죠? 그래서 봐봐. 이따만한 A가 있고 이따만한 B가 있으면 얘가 예시를 무시하고 C가 있으면 얘가 얘를 무시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A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얘네 둘이 붙으면 유사해지지, 균형이. 그죠? 이게 세력 균형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 C가 없으면 어떻게 돼? B는 맨날 들볶이고 까인단 말이야. 이게 세력 균형이야. 그리고 이 C는 A하고 B 어느 누구하고도 영구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얘가 세력이 쪼그라들고 얘가 세력이 커지면 C는 다시 누구랑 붙어야 돼? A랑 붙어야 되잖아. 이게 균형자론이야. 그 다음에 패권 안정은 패가 무슨 패자냐? 우리 패권을 잡았다. 패가 뭐냐면 우두머리 패자야. 두목 패자야. 그러니까는 그냥 세계 여러 나라가 있으면 졸라 큰 하나가 나머지 관리하는 느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볼 때는 약간 지금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약간 패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동아시아사랜다. 동아시아의 현재 정치 상황하고 아주 밀접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4개 중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상황하고 아주 밀접하거든요. 한번 볼게. 자, 보면 세력 균형은 국가 간의 힘의 배분된 측면과 첫 번째 정책적 측면, 힘이 배분된 측면에서는 자, 이거 잘 보셔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 한국이 있어, 중국이 있어, 일본이 있어, 그죠? 각각 정부가 있지? 국가니까 정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셋을 묶는 정부가 있니? 없지? 자, 여기서 무정부 상태라는 말은 얘네들이 정부가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네들을 묶는 정부가 없다라는 소리야.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있으면 식민지 아니야, 그냥. 그죠? 이거 지금 보면은 세력 균형이나 패권 안정이나 둘 다 무정부 상태가 원칙입니다. 둘 다 무정부주의가 원칙이야. 여기서 무정부주의는 각각의 국가는 정부가 있지만 각각의 국가를 통제하는 세계적인 정부는 없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은 수평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특정의 어떤 국가가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동맹 등을 통해 국가 간의 힘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지. 하지만 후자의 측면은 세력의 균형의 의미는 타국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국이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정책, 생존의 차원이자 평형의 창출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 그래서 특정 국가의 국력, 군사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존재와 망하는 것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제발전, 군비 증강, 전력 개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 이론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관리하는 지배하는 정부가 없는 상태, 즉 무정부적인 세계. 자, 이건 전제입니다. 얘하고 얘 둘 다 공통점은 뭐야? 무정부.
세계의 정부는 없다. 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구제하는 체계 하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국제 정치사에서 나타났던 세력 균형의 예로 자, 세 가지가 나와. 균형자, 비스마르크, 그다음에 냉전형. 이렇게. 자, 하나씩 당연히 이제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균형자는 서로 힘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균형자가 개입하는 거. 자, 요거 C. 그죠? 이 균형자. 자, 비스마르크형은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복합적으로 동맹을 얻어서 싸우러 오는 나라, 그러니까 침략하는 나라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냉전형은 힘의 균형이 생겨 있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소련하고 미국 같은 경우죠. 소련하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냉전형인데 이런 뭐 깊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편, 자, 잘 봐요. 여기 잘 보세요. 시사적인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지금 특정 어떤, 이게 얘들아, 특정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세계 정치, 국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과 딱 맞는단 말이야. 봐봐. 패권 안정론은 강대국 중에서도 특정의 강대국, 예를 들면 미국, 국제 질서에서 우두머리가 돼.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의 안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지네가 경찰 행세 하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막 싸움 붙이네 말리네 막 이러고. 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제 관계는 무정부 상태고요. 국가 간의 관계는 강대국, 중간국, 약소국의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얘는 아까 수평이었잖아. 얘는 수직이야. 수직이야. 그러니까 위아래.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자, 잘 봐. 패권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야.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돼서 평화를 만들던 전쟁을 만들던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원조 등과 같은 긍정적 자극을 타국에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누가 들어와 있어?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니까. 봐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진짜 온리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의 안보, 북한에 대한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신병자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다시 봐봐.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야. 그게 또 전부는 아니라는 소리야.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군사가 파견돼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원조와 같은 긍정적인 자국을 한국에 줬다고. 그리고 안전 및 소유권의 보호라는 국제적인 공공재, 안전, 한국의 안전, 한국의 국토와 주권의 보호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공재, 예를 들면 군사력을 제공하거나 무기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거야. 왜? 지들이 들어온 목적 중에 일부는 이거고 일부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어서 예를 들어 1억이 쓰인다. 그럼 여기서 미국이 분담해야 될 거라고 한국이 분담해야 될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거 협정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는 거의 없애려고 하고 이거는 거의 올인시키려고 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이유를 국제 정치학의 이게 논문 얘기죠. 이 논문 얘기지. 국제 정치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의 주장은 철저하게 국제적인 이런 정치 관계를 뭘로만 보려고 그래? 비즈니스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패권국이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재는
예를 들어서 군사력은 현상 타파라는 게 뭐냐면 미국을 국제 질서의 중심에 있게 하고자 하는 이 현상을 타파하려는 그것을 원하는 국가의 출현, 중국, 러시아 막으려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이거? 딱 떨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이걸 억제해서 국제사회 전체 안정과 평화, 뭐 맞죠? 가져오는 동시에, 그죠? 장기적으로는 지네한테 유리한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모든 주도권을 잡으려고. 딱 떨어지잖아. 그러는 국제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패권국의 목적이라고. 그죠? 그래서 패권 안정론에서는 패권국을 국내 정치처럼 정부처럼 권력을 가진 권위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입니까? 아니지. 근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정부처럼 행세를 하잖아. 어느 정도는. 그죠? 하잖아. 따라서 패권국은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잖아. 우리나라 통제하잖아. 미국 통제하잖아. 그리고 이로 인해 패권국은 국제정체 안정을 가져와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또는 최적화시키겠지. 그죠? 이해되죠? 선생님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국제 정치학의 이론에 따라서 지금 동아시아를 본 거예요. 그죠?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제 뭐, 선생님 반미주의자십니까? 빨갱이세요? 뭐, 이런 곤란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간국이나, 뭐 사실 이제 약소국은 아니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엄청나잖아요. 자, 한번 볼게. 각 국가를 통할하는 공권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 또는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국가가 심각한 위협에 느낄 때 채택하는 게 동맹이야. 예를 들면 6.25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만한 힘이 1도 없었잖아. 1이 뭐야? 0.1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동맹은 국가 간의 힘의 결합이며 상호 군사적 지원의 약속. 이해 바로 되죠? 동맹은 안보상의 위협, 북한, 중국 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익,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하지만 동맹은 어디까지나 봐. 자국을 위한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갖고 이 글 쓴 게 아니라고. 너무 자명한 국제정치학 이론이야. 그래서 동맹은 자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 우리나라 위해서죠. 미국 위해서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념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보다는 이익에 따른 동맹의 결속 약화가 훨씬 급격하죠.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맞잖아요. 미국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여기 뭐 누구 사진 걸려 있겠죠, 지금. 그죠?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맹 전략에는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있는데, 자, 그래서 동맹이 뭔지, 동맹이 왜 필요한지, 자, 정의와 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류인데, 자, 균형하고 편승, 자, 두 가지가 나와. 균형 전략은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이 두 가지. 자,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뭐 미국, 패권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또는 뭐 2차 세계대전 이러면 낫지. 그죠? 이 국가에 대항해서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하나의 동맹을 맺어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하는 거. 패권국이 등장하지 않게. 근데 지금은 완전 실패했죠.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나왔고, 그 미국이라는 패권국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나온 게 EU 나왔잖아. 유럽연합이 나왔잖아. 그죠? 나왔는데 EU하고 지금 미국하고 게임이 됩니까? 맨날 무시나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균형 전략은 지금은 실패했단 말이야. 그죠? 자, 계속 봐봐.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서구 유럽이 협력하는 국제정치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는 힘이 덜 강한 국가들이 동맹을 맺은 것으로 균형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균형 전략과 달리 편승 전략. 편승이라는 말은 얻어 탄다라는 소리야. 그죠? 내가 저기 가는데 걸어가면 힘드니까 저 좀 태워주실래요? 하고 얻어 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방어, 자칼, 영합 세 가지가 있대. 자, 방어 전략은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대립하는 약소국이 무모한 전쟁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이나 패권국과 동맹을 맺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칼식인데, 자칼에서 수정주의 국가라는 거는 뭐냐면 봐. A가 패권국이야. 그럼 B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B가 야 이거 깨고 싶어. 이거 수정하고 이런 상황을 수정하고 싶어. 그래서 B가 수정주의 국가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깨고 싶은 게 수정주의 국가야. 수정주의 국가와 세력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수정주의 국가는 패권국에 도전하여 패권국이 되려는 국가로 이를 위해 국가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는. 영합적 편승은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정적일 때 승리의 배당을 양아치 같은 건데 지금 이게 그럼 방어적 편승은 이제 한국, 자칼식 편승은 자칼이 뭐냐면 그러니까 힘센 애 따라다니면서 걔가 먹고 남긴 거 얻어먹는 게 자칼이야. 그러니까 자칼식 편승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있잖아. 히틀러 따라다니면서 이탈리아가 따라다니면서 야금야금 먹고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자칼이고, 세 번째가 영합적 편승은 이거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하고 붙으면서 태평양 전쟁이 엄청 크게 일어났잖아. 근데 그때 소련에서 계속 못 본 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독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소련이 얍삽하게 재빨리 뭐 합니까?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도 어떻게 됐어? 그러면 승전국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뭘 얻었어? 쿠릴 열도를 얻었어. 그래서 지금도 이거 갖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독도 갖고 싸우는 것처럼. 그죠? 이게 이제 영합적 편승.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동맹하고 이제 같이 본다면 국제사회의 느낌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동맹의 개념과 전략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맺으는 게 계속 수정이 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림이 좀 복잡하게 나온 느낌이 있는데 사실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답 보면은 왜 그런지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진도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마 문학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좀 풀면서 질문 있으면 좀 해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